자, 우리한테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창용도 말로 얘기했잖아.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는 조심해야 하는 거다. 근데 그러면서 완만한 디레버리징 하겠대. 예? 완만한 디레버리징 하겠대.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 계속 증가하고 앉아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헛소리 하고 앉아있는 거야, 헛소리. 자, 이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사회가 붕괴됐어요. 사회가 붕괴됐는데 경제 붕괴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건 경제학에서 진짜 하수입니다. 진짜 하수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로부터 진짜 하수예요. 예? 사회 붕괴와 경제 붕괴는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예?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떤 거냐면요, 부채 모래성에서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래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모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에다 계속 모래를 서로 붓는 거야. 예? 이거를 강 건너 불구경하고 앉아 있는 거고, 여기에 많은 국민들은 감정들이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들이 착잡한 거야.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값 떨어지는 게 이렇게 즐거울 수는 없는 거거든. 즐거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모래성이 무너지고 모래 파묻혀야지 정신 차릴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거 디레버리징은요, 기본적으로 부채 축소를 완만한 디레버리징 하려면요, 결국은 뭡니까? 소득 대비 부채잖아. 그럼 부채를 부채는 갑자기 줄이는 게 쉽지 않은데, 예? 줄이는 게 쉽지 않대. 가장 단순한 방법은 뭐냐면 분모에 해당되는 소득을 늘리는 거야. 소득, 즉 일자리 창출 역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더 이상 새로운 모래 붙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건 바로 뭐예요? 모피하고 부동산 카르텔을 제도적으로 해체시켜야 돼. 그럼 가계부채를 강화하는 가계부채를 디레버리징을 강화하는 출발점은 뭡니까? 소득과 자산 불평등 완화를 해야 됩니다. 예? 이걸 이제 지금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나라가 아까 미국을 보여드렸는데, 우리나라는 끔찍합니다. 2021년, 우리가 2021년, 지난해 건 아직 다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2021년도에 통합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근로소득을 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합소득을 내는 사람들,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 중복되는 사람을 빼고 그러니까 합친 게 통합소득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소득이 있어가지고 통합소득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 한 2,536만 명 정도 돼요. 2,536만 명 소득이 있는 사람이요. 전체 0.1%, 이 2,536명의 0.1%가 얼마입니까요? 한 2만 5천 명 되는 거야. 2만 5천 명 정도예요. 이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얼마냐면요, 18억 5천만 원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이들이 납부한 세금이 얼마냐면요, 16조 6천억 원입니다. 전체 세금 중에서 이들이 한 20%를 냈어요. 소득세 중에서. 이걸 1%까지 확대시키면요, 전체 1%의 평균 소득은 4.7억, 4억 7천만 원. 많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우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소득자들 중에서도 특히 뭐냐면 우에, 예?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4.7억이라는 건요. 이 1%가 전체 소득세의 42%를 냅니다. 소득세. 이걸 가지고 일부 사람들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세금을 이 경제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42%를 1%가 세금 내고 있다 이거야. 지금 뭐냐면 99%는 세금 거의 안 낸다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똑같은 발언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거야. 이게 무슨 과거에 그러니까는 경제력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무슨 사회 발언권을 가져야 된다는 논리인지, 이게 1%가 42%를 내고 있다는 게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자랑할 일이 아니죠, 이게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소득이 불평등하다는 거야. 우리나라 소득세율이 그렇게 누진적인 것도 아니거든요. 네? 우리나라 상위 0.1%가요. 상위 0.1%의 총 소득이 47조 원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연소득입니다. 연소득 47조. 근데 하위 50%. 하위 50%. 예? 하위 50% 소득이요. 157조예요. 거의 한 30%를. 근데 이게 인구수로 보게 되면 하위 50%가 한 상위 0.1%보다 몇 배가 많은 겁니까? 500배가 더 많은 거야. 몇 배가.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하위 50%면요. 인구가 1268만 명입니다. 1268만 명이 소득이 2만 5천 명의 소득보다도 2만 5천 명의 소득이 이 1268만 명의 소득 30%를 차지한다 이겁니다. 이걸 조금 내려가지고 보게 되면요. 하위 50% 소득이 아까 157조 원이라 했죠. 157조 원. 근데 상위 2%까지 소득이 163조예요. 그러니까 상위 2%면 몇 명입니까? 한 5만 명 되는 거야. 5만 명이 하위 50% 1268만 명보다 더 많은 거야. 소득이. 예? 우리나라 소득 활동하는 사람들 전체 절반보다도 상위 2%가 더 많은 거예요. 소득이. 끔찍한 겁니다. 끔찍한 거야. 예? 그러니까 상위 10%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전체 세금의 한 78%를 이들이 내고 있어. 그러니까 한 90%는 세금 거의 안 낸다 이거지. 이런 식의 논리지. 근데 그만큼 불평등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50%딱 중간선이요. 중간선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연소득이 2,660만 원뿐이 안 됩니다. 세금 전에. 2,66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우리가 200만 원이면 1년이면 2,400만 원이잖아요. 예? 조금 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위 50% 1268만 명은 예? 거의 그러니까 200만 원 안팎의 이 소득에 다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방치하는 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부채 모래성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예? 해결 안 돼. 그렇잖아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 얘기는 뭐냐? 인간이 만들어낸 새로운 가치, 생산활동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 구성은 모두의 최소한의 생계를 그러니까는 보장해줄 책임이 있는 거야. 그게 기본소득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존 스튜어트 밀이 얘기한 거예요. 존 스튜어트 밀이. 예? 보수주의 정치자산가인 존 스튜어트 밀이 얘기한 거예요. 예? 자, 긴축으로 가계부채를 감소한다? 이게 가계신용이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게 아까 2021년 8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 때에 비해서 올해 1분기에도 조금 더 증가했죠. 근데 이게 작년 3분기부터 좀 줄어들고 있죠. 가계신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계 전체 부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줄어들고 있지만은 주택담보대출은 가계신용은 크게 주택담보대출과 나머지로 나누죠. 기타 대출이나 이 대출 같은 걸로요. 카드 사용하는 액으로요. 근데 주택담보대출은 한 번도 증가가 멈춘 적이 없어요. 긴축 상황 속에서도. 금리 인상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잖아요. 예? 금리 인상하는 시기에 46조 3천원 원이 증가했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 모래성에다가 이게 무너지니까는 새로운 모래를 계속 거기다 붓는 거야. 위에다 붓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야, 지금. 네?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자, 총주택담보대출. 여기 앞에 한 거는요, 은행하고 그러니까 비은행 예금기관들인 거고, 주택금융공사라는 데가 있잖아요. 정책적인 주택금융, 지원해주는 주택금융공사. 그 다음에 도시주택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을 지원을 합니다. 이거가 다 합치게 되게 되면은, 이건 계속 더 증가했죠. 더 증가한 거예요. 63조 원 증가한 거예요. 긴축 시기에. 네? 긴축 시기에.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14조 원 이상이 증가했고, 2분기에 은행만 해도 한 14조 원이 증가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게 모피아들이 부동산 부채 모래성을 막으려고 지금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 거야, 지금요.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 거야. 이거 막겠다고. 예? 막겠다고. 근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타격을 받는 데 있을 게 아닙니까? 긴축의 타격을. 되게 어디냐? 서민금융입니다. 기타 대출하고 판매신용이라는 게 나머지
가계신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빼면 이 두 가지가 남는데 기타 대출은 주로 뭐냐면요.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예?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쓰는 사람들이라든가 판매신용은 뭐예요? 카드로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소비를 하고 나중에 갚는 저거죠. 이것도 하나의 부채잖아요. 예? 이 부분이 줄어든 거야. 카드 대출 뭐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을 여기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생계형 대출 같은 경우는 줄어든 거죠. 금리를 올리고 그러니까요. 줄어든 거야. 근데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증가하고 있잖아.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효과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얘기한 게 일본이 90년 3분기에 정점을 찍고 주택가격 증가를 정점을 찍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일본도 똑같이 뭐냐면 가계부채가 증가합니다. 이 주택시장 살리기 위해 가지고. 네? 그래서 거의 한 20% 가까이 가계부채가 증가했었어요. 90년대 말까지. 근데 주택가격 하락을 막지 못했어. 주택가격 하락을 막지 못했어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듯이. 예?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면은 자기 체면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 대한민국엔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게 있잖아. 예? 이런 말이 있잖아.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예? 이게 있잖아. 그래서 이걸 막을 거다. 이게 워낙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있기 때문에, 예? 이거 붕괴되면 다 거기 때문에, 아니, 붕괴돼요. 그러니까 우리 봐보세요. 윤석열 우리가 선택할 때 뭐였습니까? 윤석열 굉장히 무능하다. 다 알았잖아. 이 선거 치르기 전에 이 선거 경쟁 과정에서 다 알았잖아요. 윤석열이 얼마나 무식하고 무능한지를 다 알았어. 근데 무능한지 다 안다. 그러면서 지지를 한 사람들이 꽤 있었잖아요. 예?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된다는 거 주변에 보게 되면 윤석열이 저런 사람을 뽑아야 되겠어 그러면은 능력 없는 거 안다 이거예요. 능력 보고 뽑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렇죠? 능력 보고 뽑는 거 아니다고. 굉장히 무모한 짓을 한 거야. 그분들 굉장히 무모한 선택을 한 거야. 예? 아이들 불장난처럼. 예?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뭐냐면은 집값 떨어지게 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값이 떨어지는 걸 상상하기 싫은 거예요. 예? 현실을 외면하는 거지. 고통스러운 건 자꾸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고통스럽다고 해서 이게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예? 그 현실을 외면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미몽 속에서 사는 거는 본인의 자유야. 자유인데 문제는요. 아까 제가 언론 욕했잖아요. 범죄자라고. 일반 국민도요. 역사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가 제가 과거에도 보여드린 건데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타임지가 온라인에서 금융위기의 주범이 누구냐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여론조사한 거예요. 여론조사. 1위가 누구냐? 당시에 그 대통령인 조지 부시 주니어지 그러니까요. 2위가 빌 클린턴. 빌 클린턴은 2000년까지 했는데 빌 클린턴이면 왜 내가 그래 되느냐 이런 소리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정확하게 찍어낸 거예요. 빚내서 집 사기를요 95년도부터 드라이브를 걸거든요. 미국이요. 민주당 정부에서 간 거야. 그리고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를 누가 그랬냐면요. 누가 그랬냐면 필그램이라고 오이에 있죠. 상원 금융위원장. 이 사람이 민주당 상원의원이면서 상원 금융위원장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규제 풀어주고 한 사람이에요. 이걸 미국 시민들이 정확하게 찝어내잖아. 근데 3위를 자기 자신을 찍어낸 거야. 우리가 미친 짓을 했다. 빚내서 집 사라는 걸 같이 집값이 올라가니까 좋아가지고 덩달아가지고 같이 박수치면서 환호하고, 예? 그랬다 이거야. 예? 우리가 미친 짓을 했다. 이게 자기 3위를 찍었잖아요. 대통령 두 사람을 빼놓고요. 미국 시민이 자기 자신을. 4위를 뭐냐면 중앙은행, 우리나라 보면 총재, 옐런 그린스펀. 5위가 필그램, 아까 얘기한. 이게 민주당 상원의원이에요. 근데 금융위원장을 맡고 있었죠.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SEC 의장. SEC가 뭡니까?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을 저거 하는. 거기 뭐 규제 완화 해주고 엄청나게 했거든요.
헨리 폴슨은 조지 부시의 재무부 장관했던 사람. 예? 이게 월가의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의 회장 출신이죠. 그다음에 엔젤라 모질라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소위 부동산 이 금융했던 회사에 했던 파산하죠. 컨트리와이드라고 제일 먼저. 예? 조 카사노 AIG가 뭐냐면 금융 파생 상품 만들어가지고 엄청 돌렸잖아요. 예? 그렇죠? CDS라고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상품 만들어가지고 엄청 팔아먹었잖아.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한 데가 AIG 아니었었습니까? 예?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금융위기가 엄청난 그러니까는 이 충격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미국의 소득과 자산에 엄청난 피해도 일으키고요. 여기에 미국 시민들이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책임인자라고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예? 인터넷 통해서. 예?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계속해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정치인들만 그러니까요 역사 속에서 교훈을 못 얻는 게 아니야. 국민들도 국민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윤석열 무능하다는 거 알면서 윤석열 똑똑해서 찍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추락하는 거.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요. 정치를 외면한 비용이다. 비용을 지금 우리는 청구서를 받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바로 그겁니다. 자, 근본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얘기한 것이 소득과 금융에 대한 그러니까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요. 이 불평등 문제 해결 안 하면요. 이 부채 모래성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러니까는 무너뜨려 버릴 겁니다. 이 도입 안 하면요. 구축을 안 하면요. 소위 그게 이제 기본소득, 기본금융이잖아요. 소득과 금융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이 있어요. 이게 다 망가져 버린 거야. 예? 모피아들이. 제가 그래서 모피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 분모해야 되는데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해야 돼요.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 우리나라 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잖아요. 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을 시켜야 돼. 단 뭐냐면은,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우리보다 앞에 먼저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를 새로 이행시켰던 나라들보다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면은 소수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예? 위너 테이크스 잇 올이 아니라, 승자 독식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요, 제가 그동안에 몇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혁명이 없는 한은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전통적인 제조업 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뭐냐면 추격형 제조업 사회에 따라 맞는 그런 인재 양성 방식이에요. 예? 교육혁명 없는 한은요, 우리나라는 빠져나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예? 빠져나가는 거 불가능해. 이거 한번 봐보세요. 한국과 캐나다와 호주가 다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가 넘는 나라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캐나다나 호주보다 높은 반면에 한 나라의 소득이라고 얘기하는 GDP는 더 낮잖아요. 캐나다나 호주보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건강하지가 못해 더요. 캐나다나 호주에 비해서 같이 100%가 넘어도. 자, 이게 미국의 우리가 현실을 좀 직시를 해야 됩니다. 일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미국의 전통기업, 제가 여기 보게 되면 미국의 기업 가치로 시총으로 10위 안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예? 10위 바깥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되게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10위에 유나이티드 헬스, 이게 뭡니까? 제약회사라는 거잖아요. 엑슨모빌은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이고요. 월마트 유통기업이죠. 예? 엘리 릴리도 이것도 뭐 제약 이런 거고, 프로토 갬블은 이건 뭐 가정용품 이런 거 파는 대우처에서, 브로드콤 통신회사고, 홈데포 가정용 이런 이 가구들 이런 거 가는 데죠. 오라클, 코카콜라, FB 이것도 제약회사죠. 펩시콜라 하는 데죠. 코스트코 하는 거고, 어도비, 시스코, 맥도날드 이런 게 10위에서 30위까지 쭉 이렇게 돼 있는 전통적인 기업인데 시가총액을 봐보세요. 5천억 달러 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5천억 달러 넘는 게 하나도 없죠. 10위 안의 기업들이 5천억 달러가 넘고 1조 달러가 넘는 기업들이 있는데 전통 기업이 다 이렇다 이겁니다. 자, 이게 제가 몇 차례 보여드린
애플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좋든 싫든 간에 세계 최고의 기업이잖아요. 시총이 한 3조 한 3천억 달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그 애플에 그러니까는 그 이 기업 실적이 발표되면서 실망으로 그러니까는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해가지고 2조 9천억 달까지 무너졌더라고요. 금요일 날 보게 되면요. 그렇죠? 근데 애플이 어쨌든 간에 최고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전통 기업에서는 없지요. 그럼 우리가 21세기의 변화, 산업 생태계의 변화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종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이런 선두 기업들을 보게 되면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가치 창출은 우리가 경제학이나 경영에서 혁신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주황색이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인 기업에서 지금도 경영학이나 경제학 책에서는 또 국가 산업 정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연구개발에 많이 투자하는 거잖아요. 연구개발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 특허를 많이 갖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얘기해서. 주황색 선이 바로 이 연구개발 지출액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이 뭐냐면은 영업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률이요. 근데 애플이 이 연구개발비가 최근엔 많이 좀 증가시켰지만 여전히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즉 연구개발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수익성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스티브 잡스가 살던 시절은 더군다나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적어도 한 2018년이 애플이 1조 달러가 돌파한 해입니다. 1조 달러가 시총이. 2018년 8월달인가를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까지는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주황색 선하고 파란색 막대기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다가 이거 봐보세요. 지금 애플이 그러니까 최근에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 밑에 있는 수치들을 보게 되면 22년 1분기부터 22년 이 분기는 애플의 회계 기준입니다. 애플의 회계 기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저게 이제 2분기잖아요. 6월달까지가 4, 5, 6월달이 일반적으로 달력 기준으로 하게 되면 2분기잖아요. 근데 애플은 그게 기업의 회계 기준을 할 때는 3분기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정부의 회계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10월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0월, 11월, 11월이 소위 말해서 회계 기준으로 1분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 2, 3월달 우리가 흔히 달력으로 얘기하는 1분기가 2분기가 되는 것이고 4월, 5월, 6월달은 그러니까 달력 기준으로 2분기지만은 미국 정부나 애플 기업 회계 기준은 3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은 22년 1분기라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21년도 그러니까는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러니까 대개 보게 되면 이때 애플이 신제품을 출시를 하잖아요. 신제품을 가을에 보게 되면요. 이때 매출액이 1239억 달러였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415억 달러였었고요. 근데 이게 분기별로도 틀린데 되게 첫 분기가 새 제품이 나오게 되면 매출액이 크게 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게 되면은 2023년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달력 기준으로 4분기죠. 10월, 11월, 12월이죠. 2023년 1분기를 보게 되면 1172억 달러. 그러니까 그 전에 2021년도 10월부터 12월 달까지 그때보다도 줄어들었죠. 1239억 달러에서 1172억 달러 줄어들었죠. 영업이익도 415억 달러에서 365억 달러 줄어들었죠. 거기다가 뭐냐면은 작년에 그러니까 새로운 신제품 나오면서 23년 1분기부터 2분기 그러니까 올해 달력으로는 1분기죠. 1월달부터 3월달. 그 다음에 23년 3분기라는 게 올해 4월달부터 6월달까지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1172억 달러에서 948억 달러, 818억 달러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영업이익도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떨어진 건데 저는 그래서 애플이 지금 보니까 뭐냐면은 가치 창출해서 지금 보니까 한 3조 달러까지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과거의 사업 모델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거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거기서 정체가 돼 있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3조 달러 넘어갔다 떨어졌다 잠깐만 이렇게 가는 이유가.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애플이 어쨌든 간에
전통 기업에서는 500억 달러, 아니, 5천억 달러가 넘는 기업이 없거든요. 지금도 현재까지도요. 근데 1조 달러가 넘는 기업들이 21세기에 이렇게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요. 그럼 가치 창출의 방식이 바뀐 거고, 가치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업 모델도 바뀐 거고요. 예? 그럼 우리가 현재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에 그러니까 제조업은 굉장히 산업적으로도 유익인데 제조업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요. 제조업을 굉장히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농업사에서 농업에 하다가 우리가 산업화를 하면서 농업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공화하고 그랬듯이요. 예? 제조업에 그러니까 제조업으로 흡수하고 이렇게 그랬듯이요. 그렇죠? 농업이 안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뭐냐면은 소득의 창출 기회를 더 확장시켜야 되고 일자리 창출도 기회를 확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가계부채는 그냥 축소 악순환이 함정에 빠져서 완전 나라 경제 그냥 붕괴돼 버립니다. 붕괴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막는 방법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불평등 완화요. 기본소득과 기본금융 구축을 해야 되고 그게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더 나아가서 소득과 일자리를 더 그러니까는 확대를 해야 돼. 그거 지금 안 돼가지고 젊은 친구들 힘든 거 아닙니까? 일자리 없는 거 우리 다 가잖아요. 이 문제 예면 하나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미래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냐면 20세기 산업 생태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우리의 사고라든가 우리의 교육은요. 이거 이해 못하면요. 대한민국은 산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는 없어요. 저는 이걸 수십 년간 이걸 연구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가 네트워크 경제학이라는 과목을 개설한 사람입니다. 네? 개설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4, 5년에 개설을 했으니까요. 거의 그러니까 한 30년 가깝게 이쪽을 제가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산업과 관련해서 이분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있게. 근데 여기에 핵심을 보니까 교육혁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0년대 말부터 교육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건국대학교 안에서 대학 속의 대학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대학 속의 대학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경기도 하남이라는 데서 민들레 학교를 만들어서 교장선생을 했던 사람이고요. 제가 제 교육에 굉장히 관심 많이 갖게 된 이유가 경제학자면서 한 이유가 이거 안 하는 한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 나야 살 만큼 살았지만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다. 결국은 시대에 적응하려면은 자기도 가치 창출에 기여를 해야 돼요. 기여를 해야 돼. 가치 창출에 기여 안 하는데 무슨 거기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겠어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기존 산업에 그냥 거기에 그러니까 다들 다 매달려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가치가 나올 게 거의 없거든요. 네?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혁명밖에 없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두 번째 시총에서요. 2조 4,40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시게 되면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별로 보게 되면 무슨 제조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조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소위 말해서 텐저블한 유형제가 아니잖아요. 그 대신 여기는 뭐냐면 이 연구개발비를 많이 쓰죠. 애플에 비해서요. 네? 13, 14% 정도 이렇게 쓰는데 근데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수익성하고 연구개발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상관성이. 이걸 제가 학생들한테 조사를 시켰어. 지난 수십 년간에 이들 최고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비중하고 이 수익성하고 기업의 수익성하고 한번 상관성을 한번 분석해 보라고.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없다는 거야. 해보니까 자기들도 깜짝 놀랐다는 거야. 네? 알파벳 구글의 모기업이죠. 1조 6천억 달러 시총.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여기도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지요. 제조업은요, 기껏해 한 7% 안팎뿐이 안 나옵니다. 7% 안팎, 평균. 예? 제조업은요. 근데 주로 이제 35%, 30%대만 이렇게 나오는 게 21세기 이런 이제 플랫폼 기업들인데, 근데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여기도 보게 되면 R&D 지출액하고, 이 수익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깨져버린 거야.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냐면은,
과거 우리 세대들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러니까는 거의 관성적으로 갖고 있는 게 혁신의 원천은 그러니까 연구개발. 이걸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자동적으로. 예? 그러니까 연구개발이 중요할 때는 거기에 초점 맞춰서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게 가치 창출의 원천이 아니라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 옛날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다시 한번 교육혁명의 필요성을 얘기하려고. 아마존 1조 4천억 달러. 알파벳 다음이죠. 근데 얘네들도 봐보세요. 얘네들은 수익성이 굉장히 낮죠. 결국은 유통이니까. 근데 얘네들도 봐보세요. 연구개발 많이 지출한다고 해서 뭐가 늘어나는가? 아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연구개발이 중요할 것 같죠. 근데 여기도 상관성이 없어요. 수익성하고. 상관없잖아요. 수익성이 저 낮던 시절에도 굉장히 높아졌어. 네? 메타. 이건 이제 1조 달러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통기업보다는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 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삼성전자 한번 봐보세요. 삼성전자는 제조업이죠. 삼성전자 보게 되면 한 2018년까지 거의 같이 갔어요. 삼성전자는 연구개발하고 수익성하고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상관성을 보여요. 최근에 깨지고 있죠. 삼성전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소리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재용 회장이 처음 나왔을 때 저 양반은 사업할 양반이 아닌데 제가 딱 보니까 사업할 양반이 아니더라고요. 네? 저 양반은 교수 같은 거 하면 딱 맞을 저런 성품인 것 같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뭐 인터넷 관련 사업을 했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적성이 있잖아요. 자기 적성이 있는 거, 자기 잘하는 게 있잖아요. 좋아하는 게 있고. 근데 이게 비극이죠. 이 씨집안에 아들이 하나다 보니까는 좋든 싫든 간에 그러니까 그걸 또 반드시 자기 가족한테 물려줘야 되는 이런 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는. 근데 삼성전자 지금 저는 굉장히 위기라고 봐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 했는데, 예? 미래가 안 보이잖아. 미래가 안 보여. 예? 지금 삼성전자의 지금 주력 산업 반도체가 언제 나온 겁니까? 80대 중반에 해가지고 한 40년 지금 얽어먹은 거 아닙니까? 예? 스마트폰은 지금 사실 포화 상태 돼가지고 오히려 사양 사업 비슷하게 돼버렸고, 그렇죠?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업들도 미래가 안 보여. 그 속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미래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거기다가 뭐냐면 윤석열 정권이 경제는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어. 지금 대한민국 진짜 말 그대로 그동안에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헬조선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새 판을 짜야 돼요. 새 판을 짤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유일한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정권의 기여도예요. 네? 과거 역대 대통령 선거 때 이럴 때는 이런 문제가 부상이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엔 총체적으로 붕괴가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 이런 사태에 직면해버린 거야. 좋든 싫든 간에. 네? 새 판을 짜야 되는,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되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가 해결이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네? 근데 그동안에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새로운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부상이 안 됐었어요. 네? 여러분들 못 피하게 해요. 지난 대선에서 별로 여러분들 저 관심 안 가졌잖아, 대부분이요. 네? 교육혁명도 일부 사람들만 구하고요.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붕괴하다 보니까 지금, 네?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이 완전히 이제 붕괴시키고 있는 거야. 네? 와해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뭐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새로운 집을 짓지 않으면 들어가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예? 뭐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새로운 집을 지어야 돼.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 대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럼 미래 없는 거죠, 뭘. 예? 난 정치 관심 안 갖고 나와 내 가족에 저거만 할게.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냐고요. 예, 그런 분들은 돈 싸들고 이민을 가보세요. 저도 외국 생활 많이 해봤지만은, 외국에 사시는 분들,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있지만은, 외국에 살면서 가장 간 게 뭔지 아세요? 가장 간 게?
예? 거기는 그 사회는 그 사회가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에 그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들이 터줏대감 노릇 하거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류층으로 진입을 못해요. 예? 진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한국 사람끼리 그냥 이렇게 살고 예? 그냥 진짜 소시민으로 그냥 예?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살면은 그냥 가셔도 돼요. 가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에서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던 이런 맛은 없습니다. 자,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이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저는 이거를 지금 저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거지만요. 윤석열 정권의 유일한 기여라고 한다면은 자 그동안에 그러니까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대한민국이 지금 보니까 이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에? 전망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어떤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논의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번엔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총체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총체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문제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문제를 뜯어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지금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를 우리가 참 힘든 일이죠. 근데 이거에 필요로 한 정치 리더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제가 좋아하는 말에 이런 말이 있거든. 제 선친이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같았던 편인데 벌이나 나비를 거기다가 사막에다가 이렇게 놓게 되면은 사막에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꽃이나 나무가 잘 없잖아요. 예? 흔하지가 않잖아. 근데 알아서 찾아간다는 거야. 꽃이나 나무, 꽃을 알아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걸 찾지 않으면 자기 죽으니까. 예? 살기 위해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붕괴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자기한테 필요로 하는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정치 리더십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될 것이고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는 선택을 그렇게 해서도 선택을 못한다면 그러면 죽는 거죠. 그 문명이 그러니까 소멸되는 거죠. 뭐 국가가 소멸되는 거죠. 역사에서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소멸되는 나라도 돼요. 네? 소멸되는 거죠. 뭐. 근데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단군 할아버지 이래 이런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소멸될 나라는 아니죠. 아닌데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네? 근데 저는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깨시민들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저도 포기하지 않고 젖먹던 힘까지 다 지금 그러니까 동원을 해가지고 마지막 에너지를 그러니까 다 지금 집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제발 좀 이 부채 모래성에 대해서 환상을 좀 갖지 마세요. 환상을 가지시는 분들한테 제가 권유할게요. 주택 투자하세요. 하시고 그런 얘기 하시라고. 네. 지금 일부 주택 일부 지역에서 오르는 거 그런 거는요 일본에도 있었어요. 일본에도 있었어.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부동산이나 주식 얘기 안 하는데 이 부동산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시면 할 수 없는 거고요. 뭐 본인들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 결과도 다 책임지는 것이고. 자, 2시간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 방송 더운데 무더위 속에서 이 정도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아까 앞에서 공지했듯이 우리 PD께서 제가 잘 보여야 되는 PD께서 휴가를 좀 쉬고 싶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래서 녹화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녹화를 보내드릴 것이고 아니면 한 주를 건너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여러분들 그 무더위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힘내시고 무더위 잘 이겨내시면은 또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런 계절이 또 우리 앞에 또 찾아올 테니까요. 힘들 내시고 같이 우리가 마주잡고 있는 손을 놓지 마시고 같이 서로가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시면서 이 힘든 시절을 같이 이겨나가도록 합시다. 저도 여러분들 곁에서 항상 제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